김유석 대표님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이라서 드릴 선물은 없고 그래도 이렇게 방문해 주셨으니까 먼저 말씀하실 수 있도록 다른 기회를 양보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선물 말씀하시니까 사실 제가 오면서 아니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정당 간에 방문할 때는 뭐 선물 들고 가는 거는 없는 거죠? 하고 제가 우리 비서실장한테 여쭤봤습니다. 통상 어디 외국 가서 우리가 외국 손님들을 만난다면 손님을 들고 갈 텐데 선물을 들고 갈 텐데 이렇게 정당 간의 만남이어서 그런 것을 뭐 특별히 손에 들고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올 때 마음은 정말 과일이라도 들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장동혁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 대표님을 찾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 이 방만 벌써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총리로서 왔었고 그때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실제로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 불가결한이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필수적인 리더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제1야당의 리더이시고 또 인품이 제가 평소에 이렇게 참 이렇게 늘 뵐 때마다 따뜻하고 늘 이렇게 미소 지어주시는 그런 인품이 좋으신 그런 또 리더시고 또 지난 저희가 1, 2년여의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에 탄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견해를 달리했지만은 그러나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뜻을 함께 했던 그런 교차의 영역이 있는 또 그러한 중요한 또 역사적 분기점을 한번 같이 넘긴 그러한 리더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장동혁 대표님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굉장히 오늘 감사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찾아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별로 눈여겨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세 분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김영삼 대통령님 이후로 우리 보수 정당, 현재 국민의힘에 이르는 이 정당에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함께 교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언제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저희가 완전히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함께 발 딛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 또 나라에 대한 애정 이런 것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장동혁 대표님과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가장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님하고 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뭐 전쟁을 해도 상대방 간의 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전쟁을 하는 상대도 아니고 한 나라 안에서 여와 야의 관계로 함께 다른 정견을 가지고 애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우리 장 대표님과 저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뵙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든 생각은 그 대화의 다리가 가급적 자주 만나는 것이 좋겠다. 자주 이어지는 것이 좋겠는데 이것이 통상
뭐 정례화, 뭐 상시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넘어서 그냥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같은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대통령님과 야당 대표의 관계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저희가 형식적일 필요가 있는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서로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장 대표님을 찾아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대표님께서 이렇게 맞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많은 현안,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외교 문제 등등에 대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잘 말씀도 듣고 또 다른 부분 또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드리고 또 저희들이 또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인석 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방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총리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국정 운영 경험이 또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또 본연의 기능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이 다수당일 때는 다수당이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함께 담당할 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로서의 국정 운영 경험을 되살려서 필요한 부분 또 국민들의 삶 그리고 국민들의 어려운 민생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는 든든하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되 또 국회로서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함께 감당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야당의 대표와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 그리고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여당 대표 그리고 야당 대표 대표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두 사람의 대화가 그동안 많이 있지 못했었습니다. 최고위에서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송 카메라를 대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서로 직접 만나서 수시로 대화를 하자는 그 제안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수시로 대화가 되는 그래서 정례화가 아니라 수시화되는 그런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또 현안에 관해서는 민생의 문제든 뭐 외교 안보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모든 것을 열어놓고 듣겠다고 말씀 주셨고 처음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축하와 그런 감사의 말씀만 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야당 대표로서 우리 또 여당 대표님을 뵀으니까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또 국민들을 대신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적극 돕는 역할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당이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야를 떠나서 국회는 국회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중심에 두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여러 현안 중에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서 표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03년이었던가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최종령 대법원장이 서성 대법관 후보로서 김용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 사실 대통령실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았고 그래서 김용담 후보를 제청했을 때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만은 지켜져야 하고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그게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기본이라는 신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령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래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그 신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절차에 관해서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지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정당인 만큼 이번에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어떤 결정을 바라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최근에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100조 원 넘는 미래대응 기금을 만든다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저는 100조 원 넘는 이런 재정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재정법에 기본적인 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어떤 기금이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운영될 경우에는 결국 그것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면 더욱 그런 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자칫 이것이 국가재정법상의 국회나 다른 어떤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마련되는 기금이라는 인식이 있게 된다면 그것이 국민들의 그런 기대와는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그리고 건전한 기금 운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국가재정법상의 국회의 통제나 다른 통제를 회피하면서 운영되다 보면 결국 이게 예를 들면 지지율 대응 기금이나 아니면 선거 대응 기금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우선은 그것은 부채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는 제안 드리는 것이 우선 기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초과 세수의 50% 정도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또 청년을 위해서 지금 이 자금을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이 초과세수 중에 50%를 중산층과 자영업자나 서민이나 청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지금 청년, 자영업자, 서민, 중산층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살피는데 초과세수에 적어도 50%는 사용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취임 전에는 여러 가지 국민들께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 국가공원을 시민에게 완전 개방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었고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통해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억울함도 개선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하겠다는 말씀도 주셨었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입장들이 최근에 정부의 발표를 보면 그간의 약속이나 대선 공약과는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 저는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공약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발표하면 국민들은 그 발표나 공약을 믿고 그 신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바뀌거나 뒤집힐 때는 국민들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손해와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정책만큼은 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많은 혼란들을 없애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하려면 시장 질서에 기반해서 그런 정책을 펼치되 시장이 실패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기본적으로 시장 질서를 무시하는 전제 위에서 정책을 펼치고 시장 질서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장기적으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쉬운 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어제 고위 당정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변화된 입장을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환영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어떤 정책이 발표됐을 때 국민들께서 그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거나 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의 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수시로 뵙고 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주신 말씀 네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시로 대화하는 관계를 갖자라는 말씀으로 화답을 저도 말씀드렸는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고위당정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방향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또 환영의 평가를 해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카메라 앞에서 저희들이 각 정당의 대표로서 발언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카메라 없이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날 때를 생각해서 미사일을 쏴도 좋고 부드럽게 서로를 향해서 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그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님 때 말씀을 주시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사법 또는 법치 전체 차원에서 수용했던 노 대통령의
결단을 좀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다라는 또 그런 맥락을 또 이렇게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잘 감안하겠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인데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이제는 사실은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와 야를 떠나서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는 원칙 위에 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중산층, 서민, 청년 또 어려운 이들의 향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무엇을 먼저 쓰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 방법론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토론을 더 하고 국민적인 어떤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회에서도 토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생각이라든가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기존의 국민들께서 대선 때 선택해 주셨던 기조를 잘 지켜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들이 크게 집값을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또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의 어떤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전제 위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난 몇십 년간 서로 다 아쉬움의 축적을 통해 온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야 국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주거에 대한 좀 공통의 토론의 틀을 저희들이 만들어가면 좀 좋겠다. 우리 대표님 계실 때, 제가 또 여당 대표로 있을 때 여야 간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마치 외교를 초당적으로 하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도 초당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표 연설을 앞두고도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그런 고민을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 처음 뵙는 자리에서 우리가 논란을 할 건 아닌데, 그래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첨언을 드리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서는 저는,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법원에서 몸담았었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절차적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지금 절차에 천착해서 이런 논의를 계속하고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었고, 저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을 규정하고 있고, 그 견제에 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의 제청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아무리 제청을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또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는 저는 국회의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절차적으로 여러 이전에 관행이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또는 조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헌법 해석이고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에 조율을 해왔었다 또는 협의를 해왔었다 그 절차를 지켜야 된다 아니면 뭐 지키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절차적 문제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저는 지금 그거에 당부를 따지면서 이것이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측면에서 절차적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절차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은 그 자체로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고유한 권한으로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동의 절차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국회 안에서 견제가 이루어지고 대통령은 그에 따라서 임명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여야 대표가 처음 상견례하는 자리에서도 이 논란이 되고 절차에 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절차에 관한 것은 헌법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이 있고 또 그것은 이 대법관 재청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생각한다면 저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차원에서 절차적 문제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헌법의 원래 취지는 어떤 건지 이 절차적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사법부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 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 절차의 문제의 해석도 저는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대법관을 임명하고 또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되는 절차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 앞으로의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임명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법치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런 논쟁이 자칫 대통령과 연관 지어져서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결국 이것이 또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의 문제 그래서 사전 협의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협의하거나 조율하는 절차로 마무리되어지고 그렇게 결론 지어진다면 국민들께서 우리 대법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여러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신뢰를 보이실 것인지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법적 문제와 연관 지어진다면 저는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없이 또 국민들께서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더 깔끔하고 투명하고 더 분명하게 이 절차가 마무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 마치 논쟁처럼 이 문제를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